세계 어느 곳을 가나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는 사물놀이. 그런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물놀이라는 이 장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고작 20년에 불과하다. 이 놀이를 만든 사람은 3명의 천재적인 젊은이와 그들의 리더 김덕수였다. 김덕수 같은 그런 재산은 아마 다음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 또 사물놀이라는 것을 김덕수가 맹들었고 자기가 창작을 했고 자기가 직접 공연을 하고 하니까 그 깊이, 그 멋, 그 가락 이건 다 알고 있지요. 남들은 한 번 서기도 힘든 세계적인 대극장을 수도 없이 누벼온 최고의 연주자. 사물놀이를 처음 만들고 이를 상품화시킨 으뜸 가는 연주자 김덕수. 그의 성공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성공시대의 변창래비입니다. 어느 시대나 명인 명창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김덕수는 단지 장구만 잘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서양 음악에 눌려 전통 음악이 고사 위기에 처했던 지난 70년대, 사물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족 예술의 돌파구를 연 사람이 바로 김덕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물놀이로 예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국내에서는 사물놀이 보급을 위해서 학교, 악기 공방, 음반 회사까지 설립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음악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물놀이, 그리고 사물놀이 하면 의례껏 따라붙는 이름 김덕수.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6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천대받던 계층의 하나였던 남사당 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덕수를 예인의 길로 인도한 사람도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한국인이 한국말을 가장 잘하는 것은 한국에 살기 때문이다. 국악, 특히 장구 연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덕수. 그의 출중한 기회는 그가 놀이판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이고 허리야. 김덕수,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인으로서의 삶이 결정된 사람이었다. 그나저나 어쩌죠? 이 무동태우래가 없으니. 조선시대 최고 연희 집단 남사당. 그러나 해방 이후 남사당은 영화에 밀려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못할 짓이야. 거기에 그의 아버지 김문학이 있었다. 어디 애 내놓을 사람 없나? 애를 내놔? 아니, 남사당이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어제 오늘 일이야? 아, 자네 같으면 사내 아이를 내놓겠나? 그럼 어떡해요? 다들 세미 노름도 안 하는 게 무슨 남사당이냐고 그러잖아요. 내가 애를 내놓지. 뭐? 아, 자네가 세미하기에는 나이가 많지 않은가? 몇 달 전에 내가 집에 들렸더니 예편 나이가 만삭이더라고. 이번에 나오는 놈이 고추만 달고 나온다면 내놓지. 자네 그 말 참말이야? 아, 내가 거짓말 하는 거 봤어? 애가 딱 천민 5살 계급의 같은 서름을 몸속였던 사람이 아들을 그 길에 내놓겠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 아이가 5살을 막 넘기자 팔도를 떠돌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다. 영락 없는 꼭두 색감일세? 무슨 소리예요? 당신 설마 이가 뭐야? 야, 덕수야, 이리 오너라. 미쳤어요? 당신 떠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그 참든 덕수야, 애비하고 덩키덩키 풍물 배우러 갈래? 예, 따라갈래요.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자들끼리 모여서 애를 어떻게 키운다는 거예요? 애가 좋다고 그러지 않아? 이것도 다 배워두면 나중에 크게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야. 너도
아이고, 손가락질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어쨌든 덕수는 안 돼요. 내 후년이면 학교 가야 되니까. 나 아버지 따라갈래요. 그려. 어쨌든 자식 중에 한 놈은 애비가 하는 일을 물려받는 게 좋은 것이다. 우리 덕수가 싹수가 보여. 안 돼요. 물려줘도 좋은 걸 물려줘야지. 참 예편네 하고는 덩덩덩덩덩. 나는 못 데려가려고 하고 저 아버지는 얘가 딸인데 왜 하냐고 그것도 데려가려고 하고 쟤도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가 그냥 가쁘고 없더라고요. 나 시장 갔다 오니까. 여러 자식을 뒀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 직업 중에 하나를 결국은 남사당에서 하셨던 일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분신화시킨 거를 아마 그것도 나이대에 제가 태어났고 그리고 제가 적당하게 또 싹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에게 지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만나면. 왜 형이 아니고 나였냐고. 아버지가 덕수를 데리고 간 곳은 조치원. 마침 거기서 난장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 아저씨 머리 꼭 잡고. 그렇지. 자, 가만 있어. 일어서 봐. 괜찮아. 자, 흔들어봐. 이렇게. 자. 남사당 폐에 가자마자 덕수가 배운 것이 세미노름이라 불리는 무등타기. 아이고 우리 덕수 잘한다. 얼쑤 잘한다. 얼쑤. 내 아들놈이다 이놈아. 그 우연하니까 처음에는 막 발벌 떨죠. 여기 올라가면 처음엔 다 떱니다. 근데 몇 번 올라가더니 꿋꿋한 거야 그냥. 그러더니 며칠 연습을 하니까 뭐 2층에서 3층도 올라가. 3층만 올라가는 뿐이 아니고 거기서 별 재주를 또 다 해야 되거든. 어깨를 올라갔다 머리를 올라갔다 양쪽 팔로 내려갔다가 이게 여러 가지를 다 재주를 하거든. 그저 암요놈 싹수 있단 말이지. 한마디로 끼를 타고났다는 말이다. 사람이 모이는 장터를 따라 팔도를 유랑하던 남사당. 별달리 볼거리가 없던 시절, 특히 부정기적인 큰 장인 난장이 열리면 사람을 모으는 데 적격이었던 남사당은 반드시 초청받는 단골 손님이었고 덕수도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당시 남사당은 그들 말로 뜬쇠, 즉 전통예술의 최고수들이 모인 집단이었다. 덕수가 갔을 때는 훗날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은 양도일, 남운용, 송순갑 선생 등이 주요 멤버였는데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공연하며 떠돌게 된 덕수에게는 보고 듣는 생활의 모든 것이 공부였던 것이다. 요즘에 뭐 2시 공연, 4시 공연, 7시 공연 이 개념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사실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죠. 하루 종일이요. 줄도 타보고 뭐 가만히 있을 때는 올라가서 찾기도 하고 보는 거 자체 그러니까 뭐 장구도 치기 시작하고 상모도 돌리기 시작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끼가 있고 환경이 좋다고 누구나 명인이 되는 건 아니었다. 재미를 보는 놈이 있어야 신명이 나지. 그놈의 영화 때문에 그려. 우리도 그 활동기인지 뭔지 그거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을란가 몰라. 그것 때문에 그 잘 나가던 싹가스도 재미를 못 본대요. 아이고, 어떻게 될지. 에? 자네 아들이네. 아이고 잘한다. 아따 그럼 누구 새끼냐? 쑥. 그러지. 저놈 봐라. 아주 제법 가락을 먹는데 저놈한테 맞는 장구 하나 맞춰줘야겠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조그만 아이가 스스로 배울 의욕을 보이자 기특하게 생각한 명인들이 너도 나도 기회를 전수했고 얼마 뒤 덕수의 실력은 당시 장구 최고수였던 양도일 씨의 쌍장구 파트너가 될 만큼 부쩍 늘었다. 그리고 입문 2년 만에 전국농악경연대회 소고놀이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천재성을 보인다. 아주 조그만 아이가 이 장구를 메고 위에 이렇게 상무를 돌리는데
완전히 그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정말 귀신 같은 꼬마 놈이 하나 아주 그놈 정말 번개 같더라고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죠. 대통령상을 탔다고 덕수의 생활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당시 남사당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지만 덕수는 그들과 어울려 유랑을 계속했다. 그렇다고 덕수가 남사당에서만 생활한 건 아니었다. 실력이 늘고 이름이 알려지자 당시 인기 극단인 낭랑악극단, 쇼단 등에서 섭외가 들어왔고 덕수는 자신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러면 뭐 저런 것도 또 소개하더라고요. 천재소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보니까 옛날 그대로 모자도 그대로 쓰고 옷도 그대로 입고 어린아이가 드럼 치면서 그 음악을 맞춰가지고 그 밴드하고 맞춰가지고 치면서 이게 상어도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그래서 내가 그때 또 내가 한 번 더 놀려줬다. 한번. 악극단뿐 아니라 지방농악에도 수시로 초청받았던 덕수. 물론 대가를 받고 출연하는 것이었지만 이들 공연은 그에게 더없이 좋은 배움의 기회이기도 했다. 덕수야, 너 내일 저 평택에 좀 가야 쓰겠다. 거기 농악회가 대회를 나가는데 장구 칠 사람이 부족하다는겨. 안 돼요. 내일 엄마한테 가기로 했잖아요. 아, 이놈아 그까짓 게 문제요. 거기 가면 농악 선생이 얼마나 좋은 선생이 많은데 돈 주고도 못 배우는겨. 얼마나 있어야 돼요? 한 5대는 있어야 되겠더라. 저기 짐차 챙겨갖고 저 내일 떠나도록 하자. 남사당만이 아니에요, 저는요. 뭐 좌도농악에 팔려갔을 때는 좌도의 어른들한테도 배우는 거고 단체에서 단체로 움직이니까요. 단체는 남사당에 있어도 저는 호남 쪽에서도 가서 하고 좌도 쪽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저만 팔려가는 셈이니까. 그럼 거기 가면 거기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남사당 농악은 웃다리 농악을 해요. 이 중부 지역권. 65년 덕수는 13살 나이에 인생의 일대 전기를 맞는다. 전부터 그를 눈여겨봐오던 국악예술학교 박헌봉 선생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인사들 해. 국악예술학교 교장 선생님이셔.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쉬시는데 미안하구려. 아, 네가 덕수구나. 그 녀석 참, 그 조그만 게 어쩜 그렇게. 애가 아주 이 가락이 몸에 뱄어요. 분학이 기산 선생이 덕수를 데려가고 싶으시대. 뭐? 덕수 부친이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만은. 자, 오늘부터 이 덕수를 나한테 맡기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데 두기엔 아까운 애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덕수를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믿고 맡기세요. 우리가 걸물을 하나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러시다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야, 인사 올려. 실전에서 최고의 기회를 익힌 그에게 이론과 체계적인 학문을 배울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절 출석 일수보다 떠돌아다닌 날이 더 많았던 덕수로선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몸에 밴 유랑 체질에다 나름대로 인기를 누리며 제 몫을 벌어 마음대로 쓰던 시절에 비하면 먹는 것, 입는 것이 영 성에 차지 않았다. 입학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던 장소팔 씨가 그를 찾아왔다. 아저씨! 장 씨와는 여러 번 공연을 같이 해 이미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그래, 어떠냐? 공부할 만하냐?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여긴 웬일이세요? 전주에 난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시간이 되겠냐? 그럼요, 가야죠. 잘 됐죠 뭐. 몸살이 날 뻔했던 덕수의 유랑기가 고려해볼 여지도 없이 발동한 것이다. 그럼 내년에 또 전주 갈까지? 그럼 인선이네 지금. 아, 그 꼬마가 어린아이가 장구 잘 치는 아이가 이름도 잘 모르고 장구 잘 치는 아이가 개와 온다더라. 굉장히 좋죠. 그 당시에 거기 사람들이 가지고 입에 침이 마려도 찬사로 야 어린아이가 이건 참 멋있다. 어른들도 못 따라가는 가락이 나온다. 아주 장구 그 재편에 그냥 장구채가 딱딱 달라붙으면서 그냥 친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고 들었죠. 6일간의 결석으로 석 달은 풍족히 쓸 돈을 번 덕수. 누가 그런 데를 가라고 하던? 뭐 때문에 학생이 그런 데를 돌아다니냔 말이야? 그러나 덕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던 교장 선생님으로선 여간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었다. 자, 받아라. 받아. 그리고 오늘부터 학교에 잘자리를 마련해 주마. 대신 앞으로는 학교에서 허락하는 공연 외에는 절대 못 나간다. 알았느냐? 그 학교에서 시키는 공연 외에는 하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그 대신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필요한 용돈까지 주겠다. 한 달에 용돈으로 한 7,000원씩 받고, 그때 뭐 저기 간장 한 병 대병 다 기운다 꼭기요. 샘표 간장 30원이면 살 때예요. 소머리표 상관말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게 주 메뉴였으니까 이만한 거 기름 쪽에 싸놓은 거 마가린 소머리표 그거 70원 할 때고. 그러니까 뭐 한 달 부식 쌀하고 한 말 소도 한 말하고 간장하고 마가린이 기본이었죠. 김치는 이제 대개 우리 이제 여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갖다 줬고. 학교에서 허락한 공연은 주로 리틀 엔젤스 공연. 특히 리틀 엔젤스는 해외 공연이 잦아 덕수는 1년의 절반 정도는 외국 공연을 다니게 됐다. 대가의 솜씨를 갖췄던 그의 무대가 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김덕수의 오랜 친구이자 사물놀이 원년 멤버였던 이광수 씨는 그를 장구로 성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창이 득음하듯 장구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뜻이겠죠. 5살 때 남사당에 몸담은 이래 악극단과 농악대를 떠돌면서 수천 수백 회의 공연을 통해서 절정의 기회를 터득했던 김덕수. 국악예술학교에서의 수업은 그러한 실력을 체계화하고 일원화시켜서 일찌감치 대가가 될 기틀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운 것에서 머무르고 말았다면 그도 역시 하고 많은 국악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 세계의 김덕수가 된 것은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적인 예술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졸업 후 한국민속가무예술단 단원으로 또 22살부터는 단장이 돼 세계를 누비던 덕수가 입영 통지를 받은 건 74년. 그러나 군생활은 신병훈련이 전부였다. 새로 국교를 트거나 무역 박람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민속가무예술단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라의 큰 행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단체에 내가 캡틴이었고 이미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그 단체를 할 수 있는 능력과도 그런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총 메고 군대에 가서 있는 것보다는 그걸 하는 게 천배 만배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해라. 그러니까 해외 파견 명령이에요. 이때부터 한국민속가무예술단은 머리를 기른 육군 병사의 인솔하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우리 문화를 선전하는 작전을 펼친 셈이다. 해외 파견 명령은 제대를 앞둘 때까지 계속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으로 농촌과 도시... 해외에서 돌아와 덕수가 제대했을 때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풍물과 남사당 등 전통 예술이 일시에 사라질 위기를 맞은 것이다. 그
그가 혼신의 열정으로 추구해온 모든 것이 미신 혹은 퇴폐 문화로 내몰려 국내에는 그가 설 무대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때 방황하던 덕수가 자주 찾던 곳이 건축가 김수근 선생이 운영하던 소극장 공간사랑. 덕수, 어서 오게. 당시 문화예술계 사람들의 사랑방이었던 이곳은 김수근 선생이 전통예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덕수도 자주 찾던 터였다. 이봐, 이 사람이 왜 이리 맥이 없어? 저 일본 갈랍니다. 뭐? 일본을 왜? 무대 연출 좀 배우려고요. 아니, 무대 연출? 아니, 풍물은 어떻게 하고? 풍물은 끝났어요. 마침 전에 공연 갔다가 한 일본 사람이 체류비를 대준다고 연락이 와서. 이런 미친놈? 예? 아니, 자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자네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선생님,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아니, 그런다고 자네마저 그만두면 어쩌자는 거야? 잔말 말고 기다려봐.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시더라고. 미친놈이라고요. 거기 뭐 김수근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고 미술계의 원로, 우리 언론계의 원로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거기 계신 데서 이제 자문을 받으러 간 거죠. 연출이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너같이 잘한 녀석은 이제 없으니까 네 일을 네가 할 줄 알아야지 무슨 연출을 하러 가냐고. 그러니까 계속 장구치라 이거죠. 시대적 소명을 깨닫게 해준 호통이었다. 그것은 남사당 선배와 국악예술학교 교장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이기도 했다. 문제는 시장이나 큰 마당에서만 놀아온 풍물을 어떻게 현대적인 무대 공연 형태로 재창조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때 그와 뜻을 함께한 사람이 김용배. 어려서부터 남사당 최고수 최성구에게서 기회를 전수받은 용배는 덕수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천재였다. 이들 두 사람이 주목한 것은 모든 전통음악의 기본이 되는 꽹과리, 징, 북, 장구의 사물.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게 아니라 그거밖에 한 게 없으니까 이거를 해서 내가 밥 먹고 살려면은 우선 분명하게 옛 어른들이 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안 돼요. 땅재주가 먹히냐 안 먹혀요. 재미없는 거예요. 많은 서커스, 지금 서커스 안 가도 뭐 체조 경기장에 가보면 난리를 치는데요. 줄 타는 거 되겠어요? 그런 게 없을 때는 최고 인기 프로였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가장 뭐를 하든 필수적이었던 거,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호흡이고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악기, 이 네 가지 악기만은 더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도 깔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계산된 의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의도적으로 5기의 밑바탕을 둔 서양의 오케스트라하고 도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화 되는 거예요. 콘체르토화해서 무시를 하면서도 하는 겁니다. 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덕수와 용배의 선택은 전통 연희 방식 중 안진반 공연이었다. 풍물의 음악적인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김덕수 씨가 장고를 맡고 한참 된 그 타계한 김용배 씨가 꽹과리를 맡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신 최태현 선생이 징을 맡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연습을 김덕수 씨 요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대로 연습을 해서, 사실 손이 불을 틀떡 물집 생겨서 터질 정도까지 연습을 해서 처음에 올리는데 굉장히 참 흥분이 되더라고요. 78년 2월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전통음악의 대변혁을 일으킨 역사적인 공연이 시작됐다. 파악 전공이 아닌 학교 선배 2명이 낀 팀이었지만 새로운 공연 양식이 던진 파문은 컸다. 점잖게 감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물로 쳐서 자꾸 이제 가슴에 고동을 치니까 말 그대로 흥분 그리고 감동 뭐 이런 거였었죠. 첫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이 새로운 양식을 사물놀이라 이름 지은 이들은 또 다른 두 명의 천재를 영입한다. 안전반 쇠가락의 최고봉 이광수, 북과 서고춤의 명인 최종실이 그들이다. 당시대 최고 천재들의 결합, 그 힘은 폭발적인 것이었다. 오랜 세월 신명 속에 숨어서 보일 듯 말 듯하던 민족음악의 예술성이 이들에 의해 비로소 그 실체를 선명히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농악대를 볼 적에는 시각적인 데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음악적인 아름다움이나 힘이나 이런 것을 느낄 겨를이 별로 없어요. 우선적으로는 시각적으로 신난다, 뭐 잘 돌린다, 뭐 이제 춤 잘 춘다 이렇게 가는데요. 딱 앉아서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의 모든 관객의 모든 집중력이 음악적인 요소로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리듬이 아기자기하고 다양하고 또 힘있고 또 이런 그 악기들 간의 음색이 잘 짜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놀란 거예요. 우리 지금 죽은 김용배나 김덕수, 최종실이 나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제 진짜 배기들이 만난 거고, 그 첫 공연은 윈도시 건축 설계사무소라고 여기 한남동에 조그만 그 건축 사무실에서 첫 연주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게 진짜 굉장히 힘이 됐다 그럴까? 그래서 공간에서 다시 올리는데 우리 국악계 선배 어른들이 이거는 하늘이 맺어준 기적과 같은, 이건 보배다,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날의 감격이 뭐 잊혀지지 않죠. 다 같이 꼴릴 때부터 서로 다른 세계였지만 그 나름대로 다들 그 생활을 했고, 그리고 평생을 만날 때까지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세계에서는 다들 도사라는 칭호를 받았던 친구들이니까요. 새로운 공연 양식 사물놀이는 전통예술의 원형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리 간단하게 평가받을 것이 아니었다. 제가 그 후에 그 사물놀이들의 작업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락을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는 가락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 긁어 모으고 하는 작업들을 쭉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작업을 안 하고 사물놀이도 탈바꿈을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가락이 없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농악 하시는 분들이 아주 단순한 리듬 몇 개만을 가지고 상모 돌리고 노는 쪽에 거의 집중해 있었지, 그 어려운 가락을 일부러 막 더 잘 쳐보려고 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가락을 사물놀이가 지켜주는 꼴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양식 악보를 보며 민족 고유의 음악을 연주하는 김덕수. 그의 창조성은 사물놀이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사물놀이를 만든 후 그의 관심은 국악과 양악을 접합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장구도 이제 사이버 장구 나오는 거예요. 타블라는 나와요. 전기 꼽으니까 우리도 전기 꼽는 거 만듭니다. 해야 돼요. 아니 자꾸 변하니까. 아니 세계 조류가 그런데. 국악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대중음악, 서양음악과의 협연이 그에 의해 수없이 시도됐다. 그것은 곧 김덕수에 의해 우리 전통음악의 영역이 그만큼 확장됐다는 의미였다. 그가 서지 못할 무대는 없다.
전통이란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거죠. 전통이란 어떠한 형식과 그런 거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고 통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죠. 본질적인 걸 지키면서 가장 근본적인 걸 지키면서 사회와 그때그때의 상황에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기운으로 발전되어 온 게 난 전통이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면 박물관이 골동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김용배, 최종실, 이광수와 함께 세상에 다시 없을 환상적인 사물놀이 팀을 만들었던 김덕수. 그는 국악인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재즈와 대중음악 그리고 클래식까지 모든 장르를 거침없이 넘나들면서 사물놀이를 통해서 민족 예술을 풍성하게 살찌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늘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절친한 친구이자 팀 동료였던 김용배의 팀 탈퇴와 자살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최종실, 이광수와의 결별은 한때 그에게 재기불능의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혹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그는 젊은 시절 한때 불미스러운 대마초 사건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김덕수의 음악은 그 지평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좌절을 모르는 그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김덕수는 요즘도 1년이면 절반 정도는 해외 공연을 다닌다. 대학로에 있는 김덕수의 사물놀이 한울림 사무실. 이곳 연간 그의 교회는 이미 미국, 일본, 아프리카 공연 등 일정이 꽉 차 있다. 우리 고유의 가락으로 세계를 휘어잡은 김덕수. 서양 것에 비해 우리 것엔 왠지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로선 상상도 못할 자부심이요 자신감이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생겼을까? 덕수가 어려서부터 남사당과 건립회를 따라다니며 배운 최고의 자산은 프로 정신. 남사당에서는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소득을 공평히 나눠 가졌지만 철저히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하던 건립회에서는 달랐다. 한몫. 아유, 고맙습니다. 자네도 한몫. 덕수 애비도 한몫. 아이고, 그다음에 덕수 가만 있자. 오늘 덕수 때문에 수익이 많아졌으니까 애한테 한몫 반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가? 아이고, 그래야죠. 자, 덕수 한몫 반. 실력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을 어려서 이미 배워온 것이다.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분배, 버른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거 얘기하죠.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원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몫이라는 개념을 주면은 반몫부터 시작돼요. 반몫 받는 사람도 있고 한몫 받는 사람도 있고 한몫 반, 세몫까지 받는 분이 계셨으니까요. 이런 구조에서 능력이 없다는 것은 곧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인자는 설무대가 없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던 그에게 명인이 되려는 노력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덕수가 어렸을 때 함께 공연을 다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의 재능은 천재적인 것도 있었지만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평이 더 많았다. 그럼 참 열심히 해. 야, 덕수야! 밥 안 먹냐? 아이,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구나. 어여 내려와. 첫째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아이고, 둘째는 노력을 했고, 셋째는 그 정신력이 아주 우리 선배들이 올 적에 칭찬할 정신력이 있었어요. 그 정신력이라는 건 뭔가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대성하겠다가 아침에 남이 일어나기 전에 뒷동산에도 가서 시구 연습하고 오는 것이 그 정신력이죠. 내가 어떤 목표에 다다르겠다, 명인이 되겠다 하는 그 정신력.
그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천부적인 소질이 따르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지만 천부적인 소질도 있는 데다가 노력이 겸비하니까 이건 금상첨화지. 비단은 또 고운데 거기다 술을 놨다는 얘기지. 그런 정신력으로 쌓은 실력이기에 자기 실력, 자기 음악에 대한 그의 믿음은 절대적이었다. 그가 사물놀이를 만든 초기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것도 우리의 음악이 외국의 어떤 음악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는 본격적인 세계 진출을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들이 총집결하는 82년 넬라스 세계 타악기 대회로 잡았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저도 무대에서 웬만해서는 감격적인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날만은 우리 민족의 어떤 기운,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세계 속에서 어떤 승리를 맛보는 모두가 감동과 경악, 어떤 충격 같은 속에서의 그 환영이었기 때문에 그건 7, 8차례의 환호 같은 콜을 받으면서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공연이었고 공식적으로 세계 음악 집단에 드디어 한국의 꽹과리 징장고북이 공식적으로 끼어 들어간 날도 됐고요. 외국 같이 갔었거든요. 미쳐 무대로 다 올라가지고 그냥 둥글고 생야단을 합니다. 굉장히 뭐 청년은 물론이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고 전부 그 가래기 리듬이 그렇게 조수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참 정말로 오줌을 질질 싸요. 얼마나 좋다. 그 후 김덕수는 일본 산토리홀, 영국 엘버트홀, 미국 케네디홀, 카네기홀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연했고 우리 음악이 우리만의 신명이 아니라 세계 보편적인 음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에 가야금을 비롯해서 아쟁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인 또는 명창, 판소리 계열에 세계적으로 진출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특정인들에게 또 서구의 음악인들에게 의미 있고 한국의 본래의 토속적인 소리고 굉장히 예술적이라는 건 평가받았지만은 그러한 음악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계층에게 그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김덕수가 최초의 인물이라고 보죠. 모든 민족이 가진 좋은 기운이 각계 있듯이 우리의 맛이 그들보다 좀 강렬한 맛이 있다든지 그리고 더 센 기운이 있다는 건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음악에 들어가서의 그런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우리가 훨씬 많은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발전된 장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자부심으로 덕수는 사물놀이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보급에도 열성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세계 곳곳에 사물놀이안이라는 열성적인 팬이 생기고 곳곳에 사물놀이 지부가 개설됐다. 이제 사물놀이는 더 이상 한국만의 음악이 아니다. 이미 제가 15년 이상의 역을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다 이미 오래전부터 확인해 온 거니까요. 꽹과리 징장고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절대적이다. 그것은 유일하게 그것만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면 환영받고 모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현대화의 물결 속에 자칫 박제되고 고사할 뻔했던 전통음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김덕수. 그가 만든 사물놀이가 작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내에 수백 개의 팀이 생기고 또 LA, 뉴욕, 런던, 베를린 등지에 지부가 생길 정도로 이제 사물놀이는 세계적인 음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처음 김용배, 최종실, 이광수 등과 10년을 두고 맹세했다는 사물놀이의 대중화와 보급을 위한 기본 틀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덕수는 이제 또 다른 10년을 시작합니다. 그가 최종점으로 지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디뎌야지 땅을 디뎌야지. 어설프게 땅을 밟지 말고 힘있게 디뎌. 김덕수가 늘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말은 영원한 소총수로 남겠다는 말이다. 힘이 닿을 때까지 무대에 서겠다는 결심인 것이다. 그러나 내일 모레면 그의 나이도 50.
그가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세운 것이 부여의 사물놀이 학교. 이게 왜 안 나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이곳 사물놀이 학교에는 우리 음악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매년 수백 명씩 찾아온다. 여름이면 외국인도 적지 않게 모여든다. 그가 바쁜 공연 일정에도 틈만 나면 이곳 학교를 찾아 후배를 지도하는 것은 그가 남사당 선배들과 국악예술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그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포부와 결심 때문이다. 학교와 함께 그가 또 정성을 쏟는 곳이 양평에 있는 악기 공방. 저게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음양, 장구경에는 음양 아니에요. 한쪽은 길고. 우리 음악이 세계적인 음악으로 인정받은 만큼 우리 악기 또한 세계적인 악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원래부터 세계적인 악기란 없었다는 김덕수. 그래서 그의 또 다른 포부는 꽹과리, 징, 장구, 북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는 악기 중에 필수 악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또 사물놀이 음반을 내기 위해 음반 회사도 만들었다. 김덕수가 이렇게 일을 벌이는 이유는 아주 소박하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 야 무지하게 벌려놨구나 그래요. 실제로요. 제 주위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저같이 연주인들이 우리 걸로 위해서 저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일, 그거 한 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음반 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난장이라는 레벨을 만든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악기 브랜드 하는 악기 공방교육원도 만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여에 있는 우리 부여교육원, 일반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거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저 하나라면 이긴 간단하죠. 제가 이제 자꾸 생활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이런 직종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걸 하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로워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거예요.